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주위가 서늘함은 귀신이 있다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싸늘해지는 거야. 뭔가 이상해? 찬물을 마셔 그런가? 찬물 마시기 전부터, 예. 지금 집안이 지금 막 추워진 거예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갤럽이 권위 있는 사이트 맞죠? 이명박 박근혜 여론 조작했던 데지 무슨 권위 있는 사이트야. 너는 블랙이야. 닉네임부터가 딱 국정원스러워. 좌익 교수가 그러더만 자기 닉네임 보면 국정원스럽지 않냐고. 닉네임부터가 딱 국정원스러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권위는 무슨? 네. 집안이 춥고 바깥은 안 추워요? 아니, 우리 문 열어놓으니까 막 바람이 너무 불던데? 우리 집이 막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맞바람이 막 들어와서 추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에어컨을 틀었어요. 어딘데? 그러니까 이게 햇볕이 들어오면 따뜻한가 본데 우리 집 에어컨은 내가 얘기했잖아. 장식용이라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제 이 60개월 할부를 다 갖고 나면 내가 에어컨을 살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에어컨 틀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더워요. 이제 우리 딸이 학원을 자꾸 다니면서 학원이 자꾸 그 에어컨 틀어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애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에어컨 틀어달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원 안 다니니까.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 이 아파트가 이게 시멘트가 두꺼워. 여기가 이제 쌍용 아파트인데 옛날 쌍용 시멘트 공장이 있던 자리에 쌍용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야. 여기가 시멘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탄탄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되게 두꺼워. 그래서 층간소음이 다른 이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보다 층간소음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쫓겨났지. 그리고 이제 이게 시멘트가 두꺼운 건물이 좀 덜 더워요. 덜 춥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아래 윗집에서 난방열로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맨날 겨울에 추운 거야. 난방을 안 해갖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앞뒤로 바람을 이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 근데 시끄러워.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다니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끄러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우리 집 겨울에도 난방 잘 안 해요. 예. 옛날에는 한때 뭐라 그래, 우리 딸 태어나기 전에는 집을 따뜻하게 했어. 그래갖고 막 집안에서 반팔 입고 막 이러고 지냈었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유럽을 한번 갔다 오더니 유럽에서 겨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겨울 스웨터 입고 집에서 막 되게 집이 추운 걸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집안을 좀 싸늘하게, 겨울에는 좀 싸늘하게 하고 여름에는 좀 덥게 하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을 너무나 따뜻하게 하면 사실 그것도 다 에너지잖아. 그 에너지를 낭비해가지고 결국은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겨울에는 좀 집을 춥게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좀 집안 온도를 높여주고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에어컨을 많이 쐬면 몸에 안 좋고 겨울에 너무 뜨거워도 몸에 안 좋고 그러니까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라고. 그게 몸에 건강한 거라고. 옛날 집들이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전통 가옥들이 그렇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없는 게 좋은 거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면 지구가 아프다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잖아.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지구는 안 아픈데 엄마 혈관이 아파. 아, 정말 애가 똑똑했어요. 네. 우리 딸이 똑똑해가지고, 지구가 아플까봐 엄마가 음식을 다 먹는다 했더니 딸이, 그래, 지구는 안 아픈데 엄마 혈관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지금의 내가 볼 때는, 그, 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닐까. 우리 집이 별로 이제 혈관이 이게 건강한 집안이 아니에요. 예. 혈관이 건강한 집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어려서부터 식탐이 그렇게 많아? 이해가 안 돼,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먹었다고. 아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댔대. 우리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나이 40에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 이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다는 거야. 나이 40이 됐고,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지니까, 폐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를 즐겁게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고기를 많이 사 먹었대. 그게 이제 내가 먹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해 놓고, 집안에 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막 다 해놓고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그러니까 그때는 새를 살았대요. 전세를 살고 있었을 때인데도 집안에 이제 가득 음식물을 해놓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이 뱃속에서 있을 때 집을 샀다든가? 이게 지금도 우리 동생이 나보다 집은, 좋아. 이게 이제, 우리 동생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복을 타고났는 모양이고, 나는 이 먹을 복을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나 먹는 게 되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나 보지. 그러니까 요즘은 50대 중반 정도의 폐경이라면서요. 예. 50대 중반에 폐경이 오고, 30대 조기 폐경이 되는 건 그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성장 호르몬에 문제 있는 것처럼 30대 폐경은 그 정상은 아니야. 예. 근데 이제 내가 40대 후반이 되니까 소위 이제 갱년기가 오려고 이 생리 주기가 막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채식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 잠깐씩이지만 채식을 좀 한 다음부터 그 채식을 하게 되면서 뭐라 그러나 생리주기 빨라지던 게 도로 늘어났어. 도로 30일 정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할수록 생리주기가 빨라지면서 갱년기 증상 나타나던 게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예. 그게 이제 갱년기라는 게 뭐냐면, 뭐라 그러나, 더 이상 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몸이 변화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채소를 많이 먹은 다음에, 그게 도로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나이도 되게 젊어졌고, 세수를 해보면, 어머, 피부가 진짜 무슨 매끌매끌해. 피부 나이가 되게 젊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몸 나이도 젊어지는 것 같고, 이제 운동 실력은 저질인데. 내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오늘부터 내가 진짜 근력을 키우는 운동, 정말 근력 키우기 운동을 내가 반드시 한다. 이제 뭐라 그러나, 혈관이 젊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혈관이 젊어진 건 맞는 것 같고, 골다공증은 아닌 게, 채소에 칼슘이 되게 많잖아요. 채식을 하면 골다공증 안 걸려. 예. 왜냐면 채소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골다공증은 안 걸려. 그리고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햇볕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갔다 와. 하루에 한 번씩은 햇볕에 나갔다 오는데 오늘만 못 나갔지. 오늘 나갔다 왔다. 예. 튜빙 밴드가 뭐예요? 튜빙 밴드가 뭐야? 요즘에는 막 건강 얘기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는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나는 내 몸에 근육이 되게 없고 살찐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십몇 킬로가 다 지방인 거야. 내가 이번에 빠진 십몇 킬로가 전부 다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빨리 찌고 빨리 빠지고, 그런다 그러더만. 자주가 나도 이제 근력을 키우려고. 그리고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건 사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등산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그 외에 막 그 헬스를 하는 것보다 등산을 하는 게 되게 좋대. 그게 이제 등산이란 게 자연산 있잖아. 자연산. 자연으로 되어 있는 산은 그 바위라든가 뭐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령 이런 데 내려갈 때 쓰는 근육, 이렇게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이 다르고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돌을 이렇게 지진다든가 이렇게 그 지지한다든가 이러면서 근육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등산이 이렇게 좋은 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코어 운동이 단시간 안에 근육 키우기죠. 나 이렇게 하고 엎드려가지고 배가 달락말락 해가지고 그 힘주는 거 그거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근육이 별로 만져주지 않고 그냥 맨날 저기 지방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이제 골밀도 옛날에 내가 30대 때 골밀도 검사했을 때 우리 딸 낳고 딸 낳고 30대 때 검사했을 때는 그 애기 낳은 여자 같지 않다고. 뼈가 너무 튼튼해서 그러니까 내가 통뼈야. 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스타일인가 봐요. 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하도 잘 먹어가지고 우량아로 태어나고 뼈가 되게 튼튼한 것 같아. 그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래도 뼈가 부러지진 않더라고. 금만 가지. 어려서 되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었는데 금만 갔어. 부러지지 않고. 이게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나는 뼈가 부러지진 않고 금만 갔었어요. 아기 때도. 근데 그게 이제 뼈가 튼튼해서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지금은 팔다리의 근육, 그 허리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며. 그리고 이제 내가 등이 굽은 것 때문에. 등이 굽은, 어렸을 때부터 등이 굽은, 근데 이게 유전이에요. 등이 굽은 거 이거는 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유전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등이 이렇게 굽어 있었어. 그러니까 젊어서 등이 이렇게 굽어 있었고, 우리 언니도 굽고, 나도 굽고. 이 등이 우리 동생은 안 그런데 나나 우리 언니는 아버지 닮아서 등이 좀 많이 굽었어. 근데 이제 그 등을 펴주기만 해도 등을 피려고 하루에 이제 1시간 정도씩은 내가 등 피고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러니까 막 요즘에 어깨나 이런 데가 많이 아프긴 아픈데 도리어 이제 뱃살이 줄어드는 것 같아. 내 뱃살은 이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나 뱃살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보니까 등이 굽으니까 뱃살이 늘어져. 등을 피면 뱃살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무슨 호흡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말을 좀 줄여야지 호흡이 되지.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니까 그냥 운동이 되나. 예, 그래요. 이제 그 등을 자꾸 펴주면, 늑골을 펴주는 게 뭐예요, 늑골이? 늑골이 뭐야, 갈비뼈? 예. 요가 매트를 둘둘 말아서 어깨랑 목 뒤에 오게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완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동그란 베개가 있어. 동그란 베개가 있어서 동그란 베개를 이렇게 목 뒤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팔은 안 닿아. 침대에. 왼쪽 팔은 닿는데 오른쪽 팔이 안 닿는 거야. 너무 아파 오른쪽이. 닿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보 이게 안 닿지?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 우리 신랑이 왜 안 닿아? 쿵 눌렀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한쪽이 뜨면 그 문제가 있다. 내가 이제 이게 뼈가 잘못되어 있다. 체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꾹 눌렀는데 어제 하마터면 예, 신문 날 뻔했어요. 저기 어깨 피는 부인 팔 눌렀다가 신랑 살해당해 뭐 이런 신문 나올 뻔했어. 조심해야지. 네. 나 하여튼 그거 진짜 이렇게 등 뒤에다가 뭐 놓고 눕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골반이 휠 때 보니까 여기 등도 다 이게 휜 것 같아. 그리고 자세가 되게 안 좋고 자세를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세 교정을 하는 거를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그 자세 교정도 전문가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세 교정이 단기간에 하는 거는 저기라며 금방 돌아간다며. 정형외과에서 자세 교정을 해주나요? 예. 정형외과에서 자세 교정을 해주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무너지고 코어 힘도 없고 코어가 뭐야? 허리 힘? 허리 근육? 예.
그러니까 이 등이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등이 굽어 있는 게, 예, 그 튜나요법인가 그것도, 예, 튜나요법도 그거 저기라며 잠깐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그것도 금방 돌아간다던데요? 예, 튜나요법도 할 때뿐이고 금방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하는 걸 인터넷에 그런 거 없나? 자세 바꾸기. 아, 허리야. 근데 이게 허리를 피고 있으면 허리를 피면 허리가 더 아파. 골반뼈가. 예.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설명을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나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저기 뭐야 동남아에서 들어온 걸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그 자세 교정하는 그런 그 시술이 들어왔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벌써 한 20년 전에 들은 건데. 예. 그게 지금 그 추나요법인데 그거 하면 눈도 좋아지고, 예, 추나요법이 눈도 좋아지고 자세도 펴지는데 좀 지나면 도로 원상복구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보니까 그런 요법을 치료받으면서, 예, 요법을 치료받으면서 그 자세 교정을 같이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한테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의료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무슨 성형외과, 무슨 소아과, 무슨 정형외과가 아니면 다 의심스러운 거래. 무슨 뭐 이렇게 센터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문의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병원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그거 고쳐야 돼. 근데 이게 의사들한테 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법이 가령 자기 전공 분야만 병원을 열어야 되잖아. 전문의만 자기 전공 분야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여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한약을 짓는 것도 사실 한방도 6년을 공부해요.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하는 거랑 그냥 막 약국에서 한약을 막 짓는 거랑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한약은 한방에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전문의만 병원 열어야 되고, 그리고 처방은 의사가 하고 그 조제는 약사가 해야 되고, 이게 전문성들이 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 한의사, 약사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걸 뭐라 그러냐 로비를 해가지고 개판이야. 그러니까 한약의 성분 표시도 해야 되고, 예, 지금은 막 서로 이권을 막 다투느라고 막 약사가 한약을 짓고, 그리고 막 저기 뭐야 의약 분업도 희미해지고, 이번에 옥시 사태 같은 경우요. 옥시 사태 같은 경우도 나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명박 때 약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게 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슈퍼마켓에서 뭐라 그러냐 바카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바카스나 비타민 음료 같은 경우를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게, 드링크제를 슈퍼마켓에서 팔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 약국이 없는 곳은 그런 그 슈퍼마켓에서 그런 걸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편의점에서.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가령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가습기 메이트 같은, 그러니까 가습기 첨가제 같은 그거는 사실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제품이잖아. 근데 그런 걸 마트에서 판 거잖아. 나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 이번 문제에서 왜 그건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인체에 흡입이 되거나, 요즘에 이제 지금 나도 사다 놓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요즘에 왜 모기 퇴치제 있잖아요. 마트에서 모기 퇴치제를 다 팔아. 그거 안전하냐고. 그게 일종의 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물체에게 작용하는 그런 화학 약품인데 그걸 마트에서 막 판단 말이야. 그거 안전한 거냐고. 그런 거는 약국에서 통제하에 팔게 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설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설명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막 사잖아.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대자본,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로비해가지고, 기업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로비해서,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야.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문득.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사실 지금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악법들, 이거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거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국회 입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19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야 된다. 악법을 만들어줬으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갔다. 그러면 그 법안을 만든 의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이 언론에서 반대하냐 하면 그러면 복지부동이 일어난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르면 되지. 어떤 일을 안 하면 자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지. 그게 공권력인데. 국회의원이나 행정부는 공권력인데 이 국회의원이나 이 공무원은 공권력인데 그 공권력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밝혀진 게 혹시 이번 가습기 메이트 그거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팔았다라고 뻥을 깠는데 오늘 미디어 오늘에 중요한 기사가 났어. 22년 전 1994년에 김영삼 때 그때 유공 지금 이제 석유개발공사잖아요. 유공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했다. 그 기사를 찾아냈어. 22년 전에 언론 보도에 가습기 메이트를 란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러면서 이미 김영삼 때 언론에다가 플레이를 한 거야. 한번 보고 갈까요? 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 22년 전 언론 보도를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기사가 싹 사라졌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언론은 자유롭나. 생각 없이 쓴 보도자료 기사의 해악.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자 수가 800만 명이야. 이들은 살균제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문을 품었던 소비자라면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기사를 보고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기사 보고 한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언론이 가습기 살균 관련 비판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살균제 출시 시점 당시 보도는 어땠을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기사를 찾기 힘들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지난 15년간 가습기 당번의 안전성을 홍보한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은 2004년 12월 1일자 기사에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습기를 추천하며 가습기 전용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습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라며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걸 소개했다. 문화일보는 2002년 10월 10일자 기사에서 애경산업은 그 가습기 세균과 곰팡이, 물때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했다고 소개하며 가습기 물에 섞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천연 솔잎향이 첨가돼 정신적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동아일보에서도 동아일보 94년 여기서
찾아낸 거야. 94년 1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당번, 가습기 베이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등 모두 검색해봤으나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소개한 기사는 앞서 언급한 두 건이 전부였다. 포털 검색 결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사는 제품이 출시된 2001년부터 11년까지 10년간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5년 전인 11년 9월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급성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수없이 검색되고 있다. 10년간 가습기 살균제 홍보 기사가 과연 저것뿐일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가습기 살균제 홍보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얘네들이 그 가습기 첨가제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기사를 지네들이 이제 삭제했다는 거지. 가습기를 고를 때 분무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바로 호흡하기 때문에 항균 정화 기능 등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고른다. 이런 기능이 있다 해도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2, 3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된다. 간혹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수기 물은 정수 과정에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수돗물 속의 염소도 함께 걸러져 오히려 세균 번식이 촉진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가습기 전용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습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방편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이 있다. 경향신문 2004년. 아마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기사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기사를 삭제한다고 언론사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5년 전 옥시싹싹 출시 당시 안전성에 의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자가 단 한 명만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 제품 홍보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언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언론은 수백 명의 폐가 굳은 다음에서야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혹자는 기자가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참사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책무를 저버린 궁색한 합리화일 수 있다. 가습기용 살균제 선배. 요게 언제냐? 매일경제 94년 11월 16일 기사야. 22년 전인 94년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용 살균제를 개발했을 때부터 기자들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매일경제는 94년 11월 16일자 기사에서 가습기 메이트란 제품으로 판매될 이 살균제의 효력은 15일 이상 지속되며 독성 실험 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어디 매일경제뿐이었을까? 기자가 의심하지 않는 사회는 이렇듯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그 가습기 항균제가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땠냐?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요. 어떻게 보면 왜 내 요즘에 고민이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망치부인 방송을 들을까? 또 망치부인 방송과 언론의 관계는 뭘까? 이제 이게 막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기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배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론에 의해서 이제까지 지배당했는가? 왜 언론이 70년 동안 이 땅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에서 모든 언론 보도는 사실만 보도한다 라고 가르친 거야. 근데 언론이 정말 사실만 가르쳤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언론이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기사체. 그래서 기사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문 기사, 언론 보도는 무조건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맨 처음에 지적하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옛날에 이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조화세라는 단체가 나타나. 이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그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내가 그 단체를 안 건 2004년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노사모하고 같이 활동을 했더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이때부터 이 조선일보 반대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합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노무현 정부한테 계속 이제 뭐라 그러나, 조선일보와의 전쟁을 요구를 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2007년에 그 청와대 기자 대기실을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이걸로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고, 그래서 2007년 대선 망하고 총선 망하는 그 2008년에 총선까지 망하게 되는 한 또 원인이 된단 말이야. 언론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척을 지면서. 근데 좌우지간 그런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02년에 가서 이뤄졌고, 그 전에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김영삼 때, 내 기억에 김영삼 정부 때 책이 나와.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 전에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어. 그죠? 노태우 때 나온 게, 노태우 때인가 김영삼 때인가 보도지침이라는 책이 나와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어떻게 언론을 통제했는가. 그 이제 내 기억에 역사적으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보도지침이라는 책이 나왔던 것 같아.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땐가? 그 근처에 보도지침이라는 책이 나와. 그래서 그게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전두환 때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통제하면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신문사에, 그게 어느 신문사인지 기억이 안 나. 동아일보였나? 한 부분을 그냥 전두환이 통째로 드러나라고 그래. 그래서 신문의 한쪽 면이 백지로 나와. 조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이미 다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판을 다 짜서 이미 들어갔는데, 그거를 드러내라 그러는 거야. 드러내라 그래가지고, 그 백지 한쪽 면이 백지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전두환 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도 지침. 그래서 전두환 때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9시가 땅 되면 전두환 우상화 뉴스가 계속 나왔고, 그때 정동영이 그걸 앞에서 막 방송하고 그랬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야. 그때가 아마 엄기영이었지. 엄기영이었고 정동영은 기자였던가 하여튼 뭐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동영, 엄기영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 우상화 뉴스에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떠벌리고 그랬었던 사람들이라고. 그게 94년도예요? 94년도에 그 책이 나왔어요? 보도지침이? 그래서 보도지침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등열은 80년대야. 아니야. 이등열이 언제지? 이등열이었나? 맞다. 80년대는 이등열이다. 80년대 이등열이고 정동영은 그때 기자였다. 그죠? 정동영은 기자였고 이등열이 80년대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거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동영이 전두환한테 이 전두환의 탁월한 외교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빨아주는 그런 리포트 방송하고 그랬었어. 그리고 이등열이 맞는 것 같아. 이등열. 그리고 엄기영이 90년대지. 엄기영이 90년대 앵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엄기영, 이등열이 되게 오래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등열이 나중에 이제 MBC 사장 되고 엄기영이 사장 되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 하여간 그랬는데 뭐라 그러나 언론에서 막 언론을 통제했던 내용의 뭐라 그러나 방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한 게 그게 첫 번째가 보도지침, 그 다음에 이제 밤의 대통령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갖고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아마 마라톤도 할걸? 옥천 마라톤인가 아마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밤의 대통령이 소위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의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처음 했던
책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런 걸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이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판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조중동을 비판하기 시작한 게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조중동의 논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노사모들이 막 퍼뜨렸고, 그래서 소위 우리 사회의 언론이 이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으로 갈라져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라고 생각했고, 여론조사 기관은 반드시 정직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우린 믿었던 거야. 그렇게 우린 세대나간 거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봐. 초등학교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8살 때부터니까 19살 때까지 12년 동안을 세뇌당한 거야.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보도를 있는 대로 믿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언론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했고,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밤의 대통령이었겠어. 그렇게 12년 동안 모든 국민을 세뇌시킨 다음에 언론 보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무조건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대통령을 만들었던 거야, 이제까지. 예.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그 구조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나처럼 계속 뉴스 보는 사람들, 근데 나도요 안 믿었어요. 나도 막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조중동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피하고 그랬었어. 막 이 사람들 눈빛도 되게 무섭고, 눈빛도 되게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다고. 나는 탄핵 집회 가서 처음 봤거든. 탄핵 반대 집회에 처음 갔는데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막 옷도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입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꼭 노숙자처럼. 그리고 막 공책을 나눠주는 거야.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 사람들 이상한 단체구나. 근데 거리를 뒀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대체 왜 저 사람들 조선일보를 욕할까? 그래서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때부터 그 조화세를 보고 충격 먹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아,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나 이런 애들이 재벌을 위한 보도를 하고 있구나. 그 조화세를 조화세 공책 한 권을 보고, 그다음부터 내가 언론에 대한 모든 문제가 풀린 거야. 왜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할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언론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걸 내가 2004년까지 몰랐다니까. 근데 그 딱 탄핵되고 조화세라는 그 무서운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나라의 언론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근데 사실 2007년까지는 내가 2007년까지는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언제 언론이 여론이란 이름으로 거짓말하는지 알았냐? 그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이명박한테 쌍욕을 했을 때, 그때 알았어. 언론이, 여론조사가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이 새끼들이 이렇게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추적을 한 거야. 2007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하고 나는 공생관계인지도 몰라. 박근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또 연구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내가 된 거지. 지금의 내가 된 건 그 박근혜 문제 제기.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그때 한국갤럽이 작용을 해요. 한국갤럽 그때 대표가 최시중인가 그랬어. 그 최시중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인간이야. 어떻게 만들었냐?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85% 이상이 박근혜였어. 그래서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박근혜가 2007년 대통령 간다였어요. 근데 그걸 한국갤럽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 하면,
그 여론조사 그 언론 보도, 그러니까 조선 동아랑 이제 짠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뿌리는 거야. 그 이명박이 박근혜를 추격하고 있다. 이명박 지지율이 박근혜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박빙 이렇게 보도해.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추월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겼다. 모든 언론이 동시에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누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 그렇게 해갖고 이명박이 대통령 된 거야. 질문이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당신이 내일 투표한다면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누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 객관화시켜서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누가 될 것 같냐. 이게 바로 여론을 조작했던 그게 한국갤럽이 주도한 거야. 한국갤럽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야. 이명박의 여론이 더 높다. 그 방법을 언제까지 썼냐. 이것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이명박이 완전히 그 진짜 여론이 이명박 지지율이 7.47%까지 떨어졌어. 그게 뭐냐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매우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요걸 그 5가지로 물어보는 거야. 오지선다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잘한다 내지는 매우 잘한다만 국정 지지율로 쳐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들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저 그렇다를 없애는 거야. 옛날에 그저 그렇다가 있어서 2008년에 조사했을 때는 이명박 지지율이 7% 나왔어. 그 광우병 사태 때 7%밖에 안 나온 지지율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새끼들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저 그렇다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매우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저 그렇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질문에다 뭐라 그래. 지난달보다 잘했냐 못했냐라고 물어봐. 그럼 지난달보다 못했다라는 게 보도가 안 되면 지난달보다 못했다라는 게 보도가 안 되면 잘한다. 이렇게 친 거야. 그러면 지지율 50%. 이명박 지지율 50%가 그렇게 나온 거야. 이명박 국정수행 지지율 50%가 어떻게 나왔냐? 2008년까지는 그저 그렇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율 30%는 그렇게 나온 거야. 노무현 지지율 30%는 오지선다로 물어봐서 그저 그렇다는 빼고 잘한다 하고 매우 잘한다만 뽑아서 30%를 만들어 놓고 이명박 때 똑같이 하니까 임기 초기에 7%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를 빼고 잘한다, 매우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넷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잘한다 하고 못한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박근혜 지지율도 그래서 40%가 나오는 거야. 그저 그렇다를 넣어봐. 박근혜 지지율 5%도 안 나와 지금. 근데 그저 그렇다를 안 넣어요. 그래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 중에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지율의 비결이야.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명박 때 그래서 이놈이 지가 아주 불리할 때, 지가 제일 불리할 때 갑자기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 예. 갑자기 여론조사가 확 발표가 되면서 이명박 지지율 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 이명박 지지율이 50%? 그리고 진짜 해봐. 그러면 원래 막 10몇 프로 20%였던 애가 7%, 27, 8%가 나오는 거야. 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응답하는 사람이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거야. 나만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절반은. 그래서 올라간 거야, 지지율이. 그 기사 찾아봐요. 나는 지금 이제 10년 동안 42년 동안 뉴스만 봤고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뉴스만 봤잖아. 늘 그랬어. 그래서 맨 처음에 주로 여의도 연구소야. 여의도 연구소는 한국갤럽이 주도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그래서 이명박 지지율 50%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다른 진보 언론이 진짜야? 그러고 조사해봐. 그러면 조금씩 올라. 오르게 나와. 그 조금씩 오른 내용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죠. 그 심리적인 모방 효과를 노려서 먼저 답을 정해주고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은 아닌데 남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답변한 것도 있고 이 새끼들이 또 답변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질문으로. 질문이 지난달보다 못했냐 잘했냐. 그럼 지난달에는 막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어. 근데 이번 달에는 부정적 보도가 없었어.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지지율이 오른 거야. 어이없죠. 그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가 예, 그때 당시 그 뉴스가 시사인에 나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먼저 던지고 그렇게 모방 효과를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모방 효과로 올라간 걸 지지율 상승이라고 또 보도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거야. 그렇게 3년을 치다가 나한테 딱 걸린 게 추석을 앞두고 2010년인가 11년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지지율 50% 사건. 그때 내가 마트에 가보니까 전부 다 씨발놈 쌍놈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 50%래.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거 누가 조사한 거냐. 지금 나가봐라.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한다고 마트에 가면 온 저 빈 수레 밀고 다니면서 다 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해. 그래서 그 추석 내내 물가가 문제의 핵심이 돼요. 논점이 돼. 그 다음에 그 추석 끝난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2개 여론조사가 발표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린 조사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명박은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 밴드웨건 효과를 노렸던 거지. 근데 그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인터넷에서 시사방송하는 게 나밖에 없었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나란 그 문제를 계속 다뤘고 그런데 그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은 그런 걸 그 시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룬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그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계속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나랑 한판 크게 붙은 게 2010년 지방선거 한명숙 오세훈 지방선거에서 내가 여론조사 저 거짓말이다. 오세훈이 22% 앞서고 있지 않다. 현장 분위기는 박빙이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혼자 맞선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딱 까보니까 진짜 박빙이었잖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보에 따라 그때 2010년에도 내가 박빙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언론이 17에서 22% 오세훈이 앞선다라고 뻥을 깠는데 내가 맞았어. 나 혼자 맞았어. 이번 2016년 총선에서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이 150 이상 한다. 과반수 이상 160, 180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 혼자 아니다. 야당이 과반수 한다. 야당이 과반수하고 여소야대 될 거다. 라고 나 혼자 주장했잖아. 결론 어떻게 됐어? 망치부인 윈. 근데 사실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나도 사실 그 말 할 때 의심을 했거든. 아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난 담대하게 선포했지. 왜? 난 순종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선거 끝난 방송 접겠구나. 그런 내가 했던 거야. 근데 팩트는 어떻게 됐어? 내 말이 맞았잖아. 한나라당이 160석 간다고 그랬는데 새누리당이 160석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122석 2당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왜 망치부인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공개적으로 맞게 해주시느냐. 사실은요. 2010년에 내가 박빙이라고 해도 그때 인터넷에서 우리 쪽 사람들이 아유 망치부인 애쓴다. 저렇게라도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그랬었어. 그랬는데 결과 보고 망치부인만 맞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는데 고 추석 때 그 사건 터지고 이명박 지지율 50% 거짓말이 뽀롱이 나고 그 다음에 망치부인이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했고 작년 9월 달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조사 뒤집어졌잖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밝혀냈잖아.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내가 그러고 보니까 3번이네. 그죠? 지금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라고 내가 크게 3번 싸운 거야. 2010년 오세훈 한명숙 여론조사, 작년 10월 달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조사, 2016년에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그거 3가지 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셋 다 틀렸다라는 걸 나는 주장을 했고 그게 모두 내가 맞았어. 이건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나한테 정보를 주신 정보원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나 이제 오늘부터 우상호 좋아하기로 했어.
어제부터. 우상호 의원이 벌써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응답률이 10%가 안 되면, 예, 응답률이 10%가 안 되면 그 여론조사 결과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놨대. 근데 그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법안이 통과되질 않고 있는 거야. 논의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들이 그걸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어저께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 10% 안 되는, 응답률이 10%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대대적으로 한국갤럽에서, 특히 경향신문 나 진짜 실망했어. 안철수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 응답률 나왔냐고. 응답률 나왔냐고. 경향신문 기사에 응답률 나왔어요? 안철수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 한국갤럽의 조사야. 그러면서 1,005명한테 물어봤대. 1,005명한테 물어봤다는 기사인데, 여기, 이 경향신문 기사에 응답률 안 나와요. 아예 응답률이 없는 조사야. 이거 누구한테 조사했냐고. 이거 한국갤럽 누구한테 조사한 거야. 질문을 뭐라고 했어. 이거 또 지랄인 거야, 이거 지금. 이 한국갤럽이 또 지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뭐라 했냐. 안철수 1등, 문재인 2등, 오세훈 3등이래. 이쯤 되면 내가 볼 때 응답률 2명이야. 안철수하고 오세훈한테 조사한 것 같아. 안철수하고 오세훈한테 조사한 거야. 응답률 2명. 아니면 안철수, 오세훈, 박지원한테 조사했나?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고, 지금. 무슨 국민들이 안철수를 1등, 오세훈을 3등이라 그래. 오세훈이 중구에서 언제나 한나라당이 이겼던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어. 무슨 대통령 후보 3위, 차기 지도자 3위야. 어디서 이런 개뻥을 치고 자빠졌어. 응답률도 발표 안 하고. 이걸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해? 이거 경향신문 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게 뭐냐? 여러분, 안철수가 어떻게 갑자기 정치 스타가 된 줄 알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준비하고,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 2011년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세훈이가 사퇴를 해. 오세훈이가 사퇴를 하고 갑자기 언론에서 일제히 광노현 문제를 띄워. 그래서 광노현을 살리냐 말 거냐 논쟁을 딱 붙여놓고 지네는 나경원이가 시장 선거 사무소를 구한 거야. 야권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야권 시장 후보를 만들어야 되냐?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광노현을 구속해놓고, 그러니까 광노현 문제를 터뜨려놓고 광노현을 지킬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광노현을 지켜라가 박사모야.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에서 광노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라. 그 일이 그렇게 돼요. 내 기억에 목요일인가 오세훈이가 그 후보 사퇴를 해. 아니, 시장 사퇴를 해.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시장 사퇴를 하고, 그러자 갑자기 그날 저녁 때 광노현 문제가 터져. 나는 계속 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 그때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오세훈이 갑자기 사퇴하니까 그럼 시장 선거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연병 500억에 들어간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날 밤 광노현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차명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러면서 기사가 뜬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금토일 3일, 그러니까 금토일 월화 4일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 광노현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야당에다가 던진 거야. 그래서 야권 지지층이 전부 다 막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와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로 막 논쟁이 붙은 거야. 근데 내가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찍었어. 12명을 딱 집어가지고 걔네들 과거 트윗을 찾아 들어간 거야. 어머? 박근혜 빠돌이들이야. 박근혜 빠순이 빠돌이들이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화요일에
모든 광노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한다. 이거 광노현을 지키자 말자 이 논쟁, 이거 박사모에서 하고 있다. 박사모가 주도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방에서는 광노현을 지키자는 말도 사퇴시키자는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맨 처음부터 사퇴 입장이었어. 광노현 사퇴시켜야 된다. 우리 지금 시장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광노현을 육창골단이다.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몰려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국정원이지. 막 몰려와가지고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고 지랄했어. 지금 생각하면 국정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광노현 사퇴시켜야 된다. 우리가 광노현한테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빨리 털 거 털고, 이게 왜냐면 서울시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빨리 털고 서울시 시장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광노현 사태를 터뜨려갖고 이제 그 논점을 흐트린 거야. 근데 내가 딱 화요일 날 중단하라 그래. 수요일인가 보다. 수요일에 내가 중단하라 그래.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윤여준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거란 발표를 해요. 목요일 날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수요일 날 모든 논란을 중단시키고 정말 목요일 날, 수요일부터 목요일 날 트위터에서 광노현 지키자 논쟁이 사라져버렸어. 몇 명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알바들만 얘기하고 우리 쪽 사람들이 쫙 빠져버린 거야. 광노현을 지키자는 논쟁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인가 목요일 저녁인가에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출마론을 공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윤여준이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다. 여의도 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때 묻지마 안철수 지지자들이 있었어. 젊은 애들 중에. 젊은 애들이 묻지마 안철수를 막 그때 왜냐면 그 전에 안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안철수를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안철수에 대한 영웅시하는 책이 서점에 깔리고 그 다음에 2009년 10년 이 정도에 어서와. 빨리 왔어. 너무 힘들어. 벌써 소설 막 애들 다 쓰고 막 놀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끝까지 막 시간 완전 1분 남. 소설을 썼어? 응. 하루 만에? 단편. 쉬어. 종이가 모자라서 막 3장 받아와서. 쉬어. 쟨 뭐든지 저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하려니까. 100일장은 놀러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네. 무슨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그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안철수 책이 깔리고 서점에 2009년인가 10년에서부터 청춘 콘서트를 해. 김재동이 막 분위기를 띄우고 김재동이 사회를 받든가 분위기를 주도해. 그래가지고 그 안철수를 띄우는 청춘 콘서트를 해. 그리고 맨놈이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그때 뭐 안철수가 교통질서 지켜야 된다. 뭐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대. 야! 길에 수천만이 신호등 지켜! 신호등을 비 오는 날 아무도 없는데 빨간 신호등에 서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국정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철수를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막 그렇게 썼어. 그게 청춘 콘서트의 실체야. 그러다가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 그리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뭐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본 적 있냐? 그런 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안철수는 한 번도 이런 룸사롱 같은 데 다닌 적이 없는 사람. 아예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 너무 깨끗한 사람. 이러면서 막 인터넷에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무릎팍도사를 나 그때 처음 알았어. 난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가 있는지 몰랐는데 채팅창에 무릎팍도사 봤냐고. 안철수 무릎팍도사 봤냐고. 채팅창을 비롯해서 막 모든 게시판에 안철수 무릎팍도사가 깔렸어. 지금 생각하면 그거 국정원이야. 다 팔아가지고 안철수를 팔아놓은 다음에 오세훈이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광노현 문제를 터뜨렸는데 내가 일주일도 안 돼서 논쟁을 중단시켜버리니까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밤 뭐라 그랬냐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잖아. 그리고 안철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안철수를 디립다 까면 이게 역풍이 불 것 같더라고.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그날 밤 윤여준이란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라. 수상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미 윤여준의 경력은 화려하게 나와 있는 거야. 윤여준 검색하니까 박근혜 선거 캠프,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소,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소장 출신 쫙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안철수를 출마 선언했다면 이게 뭐겠냐?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를 덧붙여. 절대 안철수 욕을 하지 마라. 내가 일부러 한마디를 덧붙였어. 안철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우리를 떠난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비판은 안철수 지지자들과 적이 되니까 절대 안철수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를 딱 덧붙인 거야. 일부러. 그래야 국정원 직원들이 내 말에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내 말에 반대로 가니까 주말에 나는 윤여준에 대한 비판만 했단 말이야. 사실만 딱 짚어서 윤여준의 경력만 발표하고 이런 사람이 안철수를 시장으로 밀고 있다. 뭐겠냐? 난 의혹만 딱 제기하고 안철수를 비판하지 마라. 안철수 지지자들과 적이 될 수 있다. 라는 한마디를 하니까 요원들이 총력 질주해갖고 주말 내내 안철수를 씹어댄 거야. 그리고 월요일날 안철수가 박원순을 만나겠다는 발표가 나와. 그리고 화요일날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시장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양보를 한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안철수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최대한 띄워야 된다. 안철수가 양보했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는 광주에서 노무현 1등한 거랑 마찬가지라면서 박원순을 띄운데 씨발 그날 밤 화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딱 3시간 동안 CBS에서 750명한테 조사를 합니다. 750명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박근혜하고 안철수 중에서 누구를 찍겠냐고 물어본 거야. 이 뜬금없는 여론조사 뭐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날 밤 뜬금없이 75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75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박근혜하고 안철수 중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미친 거죠. 그날 만약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중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달라졌겠지. 갑자기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안 들어갔어요. 그날 문재인 안 들어갔어. 그날 여론조사가 1대1로 물었다니까. 박근혜와 안철수를 딱 물어본 거야. 이거 친이계의 공작이었어. 친이계의 설계야. 이명박의 설계였다고.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그날 박근혜를 이겨. 다음날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1위라고 보도한 거야. 그때 다음날 모든 여론조사 박근혜를 이긴 최초의 여론조사 최초의 후보 그래가지고 안철수는 대선 후보 1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요 박근혜 안철수를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안철수를 뽑았어. 그러면 박근혜는 어떻게 문재인을 이기게 됐냐. 맨 첫 여론조사부터 박근혜 문재인이나 박근혜 누구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근데 이 새끼들이 여론조사 어떻게 했느냐. 3년 동안 박근혜와 문재인,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김근태 7명, 야권 후보 7명하고 박근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당 후보 1명에 야당 후보 7명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10%, 9%, 8%, 7%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7명이 80몇 프로가 나와. 지지율이. 그런데 박근혜 1등 지지율 11%. 어머? 그렇게 박근혜가 1등이 된 거야. 여론조사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야당 후보 2008년부터 맨 처음에 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반기문을 집어넣었어. 박근혜 반기문 둘 중에 누가 좋으냐. 반기문도 이명박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야. 친이계 언론에서 집어넣는 거야. 반기문 대통령 하러 올 마음이 없는데 일부러 반기문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야당 후보 죽이기. 반기문을 집어넣어서 야권 후보 중 반기문 1등. 2008년 초반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뻥까지 마라. 지금 반기문이 우리나라 국내에 살고 있질 않아서 원래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직전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반기문이 외국 살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 후보가 되냐. 그랬더니만
이거는 국가적인 공무?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나라야? 그게 무슨 국가적인 공무야. 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간 거 국가적인 공무라고. 한국 외교부에서 지명한 거야? 어?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반기문을 계속 집어넣다가 내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되려면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뭐 어디서 개소리냐. 그러니까 반기문이 빠져.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야당 후보 7명을 늘어놓고 박근혜랑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야당 후보가 합산 83%가 나오는데 박근혜 11% 1등이라고 보도를 한 거야. 그렇게 박근혜가 1등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문재인하고 여론조사를 할 때 박근혜 문재인 물어보면 박근혜가 1등이야. 근데 박근혜 안철수 물어보면 안철수가 1등이야. 그게 여론조사로 세뇌를 시킨 거야. 여론조사 결과 발표란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답을 만들어 놓은 거야. 답정너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방을 던진 거야. 야! 왜 맨날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물어보냐. 안철수 문재인으로 한번 물어봐라. 안철수 문재인으로 야당 단일 후보로 누가 적당한지 한번 물어보라고. 어머? 그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재빨리 돌린 거야. 어떻게 됐어?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 뒤에 모든 답은 문재인이야. 요것도 내가 설계한 거야. 왜? 아, 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 방 쏘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둘 놓고 물어보라고 한 거야. 둘 놓고 물어보라 해서 문재인이 이기게 하면 항상 답은 정해지는 거거든. 그게 야당 후보 단일화 때까지를 생각한 거야, 내가. 그놈들이 쓴 방법을 내가 반대로 써먹은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왜 막판에 그냥 사퇴해버렸냐? 자기가 매번 문재인한테 여론조사하면 지거든. 그래서 사퇴해버린 거야.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지가 지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여론조작과 여론조사라는 이름이랑 싸워왔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안철수 선호도 1위? 어디서 이런 개뻥질이야. 결국 한국갤럽이 친이계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개사기 쳐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 갤럽이야. 그리고 리얼미터는 친박이고 리얼미터는 친박이고 한국갤럽은 친이계야. 아주 지랄들이지. 내가 10년 동안 인터넷 뉴스만, 아니야, 12년이지. 2004년부터 12년 동안 인터넷 뉴스만 본 사람이야. 어디서 지금 개뻥질을 치고 앉아있어. 찾아봐요. 역사적인 기록이야, 이거. 아까 웬놈에 들어갔고, 한국갤럽이 권위 있는 사이트죠. 지랄을 한다. 최시중 몰라, 최시중? 이명박과 최시중 관계 몰라? 최시중이 한국갤럽 대표야. 무슨 권위 있는 기관이야, 기관은. 박근혜가 쌍욕했던 기관인데. 근데 이제 이 한국갤럽이 그래서요. 거의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명함도 못 내밀었어. 12년 이후로 명함도 못 내밀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 생쇼를 내가 찾아내고 최시중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쫓겨난 다음에 한국갤럽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완전 문 닫은 걸로 알았어. 근데 이것들이 작년부터가 문재인 1등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이게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이것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했느냐? 한국갤럽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 그 최시중 사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게 이미 이제 이명박 때 2010년 이후로는 기관이란 이름도 못 대미는 상태가 됐단 말이야.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기관.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문재인 여론조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부활한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1등이라고 하면 좋다고 돌린 거야. 그걸 이용한 거야.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야. 리얼미터도 2010년에 오세훈 한명숙 리얼미터는 32% 앞선다 그랬어. 오세훈이 한명숙을 32% 이긴다라고 발표했던 게 리얼미터야. 그래서 리얼미터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욕을 먹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한두 마디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막 퍼돌리거든. 리얼미터 조사기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리얼미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뻥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갤럽이 웬일이냐? 일부러 그런다니까.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 무엇보다 리얼미터 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작년 국정교과서 월요일날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다. 화요일날 국정교과서 찬반 여론 팽팽. 목요일날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교과서 찬성이 더 높아져.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려고 스토리를 짜갖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야 뻥까지 마라. 월요일까지 찬성이 높았다. 왜? 월요일날까지 교회나 이런 카톡 네트워크에서 국정교과서가 수능에 유리하다라고 썰을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딱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야. 야, 이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애들 가르쳐봤다. 월요일인가 일요일 방송에서 내가 애들 가르쳐봐서 아는데 교과서가 한 권이면 귀퉁이에 있는 귀퉁이 밑에 그림 설명을 꼬아서 문제 낸다. 근데 검정교과서 체제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다른 주제만 얘기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더 쉬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밝혀. 그걸 전병헌 의원실에서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입증을 해버린 거야. 국정교과서 때 수능 평균보다 검정교과서 때 수능 평균이 몇십 프로가 높아. 그러니까 22점과 26점인가. 아니 22점과 26점이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갖고 그 차이를 그래프로 공개를 해버려. 그래서 사실은요 수능에 검정교과서가 유리하다는 게 발표난 다음에 그래서 수요일부터 반대가 더 많아진 거야. 수요일부터 반대가 더 많아진 건 전병헌 의원실의 그래프 덕분이야. 그게 화요일인가 나와. 그래서 수요일부터 급격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올라가는데 리얼미터가 거짓말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들이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가 50% 이상이다.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의뢰를 했더니 토요일 일요일날 여론조사에 내가 얘기한 대로 딱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내가 리얼미터님이 거짓말 여러 번 한 거 몇 번인지 몰라. 그런데 왜 CBS는 계속 리얼미터한테 돈 주고 여론조사를 시킬까? 안철수 1등 만든 그 세력이 CBS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안철수 여론조사 1등 만들었던 그 세력이 CBS를 이용해서 지금 대중에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에 뻥을 까고 있는 거야. 그런데 CBS 시청자들 참 대단해. 왜 대단하냐? 나는 리얼미터 나오면 딱 꺼버려요. 라디오. 안 들어. 이것들이 또 개소리를 하겠지. 그리고 나는 뭘 봐? 여론을 보는 거야. 다 욕을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냐고. 리얼미터가 CBS에 나올 때마다 다 쌍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리얼미터 공작이 안 먹히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안 믿어. 인터넷으로 다 욕을 하고 있어. 레인보우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때문에? 이 모든 게 세월호야. 여론조사 결과도 안 믿고 언론 보도도 안 믿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세월호 때문이야. 내가 10년 여기서 방송해봐서 알아. 세월호 이전에는요.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여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다니까. 국민 다수가 귀뚱으로 들었어. 그런데 언론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온 거야. 그 전에요. 그 2013년 8월 말에 이석기 변장 도피 중 TV조선에서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란 자막이 나와. 그게 특종이었어 걔네들. 그게 몇 시간을 갔어. 그래갖고 인터넷에 그 꼬리를 문 언론 보도가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다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 나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만 알았지. 국민들은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이석기 잡혀간 날 통합진보당 해산 여론조사에 70%가 찬성한 거야. 60%인가 70%인가. 통합진보당 해산해버리라고. 이석기가 변장 도피한 줄 알았다니까. 설마 채널 TV조선이 거짓말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2013년까지만 해도요. 채널A TV조선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졌어.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깨진 게 세월호야. 전원구조. 온 국민이 전원구조라는 말을 전부 다 믿고 그리고 일터로 돌아갔다가 2시간 반 만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온 국민이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전에는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정정 보도라는 것도 사람들이 몰랐고 왜? 12년 동안 우린 모두 세뇌당했다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언론이 오보를 할 수 있다, 거짓말 할 수 있다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다 믿은 거야. 그래서 이 언론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가지고 논 거야. 지들 멋대로. 노조는 빨갱이다. 노무현이 빨갱이다. 김대중이 빨갱이다. 전쟁 난다. 전쟁을 막으려면 1번을 찍어야 된다. 언론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당해온 거야. 근데 그 기레기라는 말, 나는 그 기레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레기라는 말이 기자들을 욕하려고 만든 말이잖아. 여러분, 언론 보도 내용이 기자들이 쓰는 게 아니야. 기자들이 조사를 해서 내잖아요. 제목 바꾸고 논조 바꾸고 데스크에서 다 결정해. 이 언론사 데스크가, 그래서 언론사 데스크 편집장들의 회의가 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편집장들 모아놓고 회의한 거 아니야. 며칠 전에, 그게 언제였어? 5월 초였나? 편집장 모임을 한 게 그거라니까. 그 언론사 편집장들이 그 짓거리 하는 놈들이야. 경향신문도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편집장들이 제목 뽑고 얘네들이 논조 바꾸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언내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 언내기.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가 총선에 졌는데 진줄 졌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편집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국민이 국회를 침판한 거다 이런 개소리를 막 하잖아. 그걸 그대로 받아 쓰잖아. 그 뒤에 이란에 가서 뻥카 친 거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게 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박근혜가 총선 참패 이후 반성을 안 하고 첫 편집장들 불러다 놓고 그 짓거리 했느냐. 편집장들 데려다가 줄 세운 거야. 군기 잡은 거야. 잘 써라. 똑바로 써라. 그리고 나서 그 첫 작품이 이란 순방인데, 이란 성과인데, 성과는 나발, 뻥카였다는 거 뉴스타파가 싹 밝혀내는 바람에 그대로 지금 언론들이 또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난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 여론이 박근혜 지지율 최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안 통하는 거지. 편집장들 불러다 놓고 군기 잡아봤자 안 통하는 거야. 자, 박근혜가 편집장 모임한 거 군기 잡은 건지 몰랐다. 손. 박근혜가 왜 편집장들 모아서 간담회했는지 몰랐죠. 저건 또 뭔 소리래? 예. 그게 그런 거야. 기자들이 아무리 좋은 논조로 기사를 써도 편집장이 논조를 바꿔버린다니까? 맨 마지막에 엉뚱한 얘기 한마디 붙여버리고? 그런 식이야. 지금 안철수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20%? 그럼 10명 중 2명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이 무슨 개소리야. 이 무슨 개소리냐고. 그리고 이거 봐봐. 안철수 1위 20%야. 문재인 2위 18%. 이런 조사는 의미 없는 조사야. 근데 제목을 그렇게 뽑는 거야. 안철수 1위라고. 야, 저게 무슨 1위야?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안철수 여론조사 1위를 만드는 작전이 들어간 거야, 지금. 자, 내가 4월 16일 날 얘네들의 공작의 방향을 잡아낸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끼우는데 보니까 새누리당이란 이름의 후보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쟤네들이 새누리당도 버리는 거야. 지금 이 새누리당은 친박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지금 언론과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소위 언론을 움직이는 이 언론정책팀, 소위 언론이란 이름의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볼 때 새누리당을 버리는 것 같아. 새누리당은 친박당이라고 보고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친이계와 그 다음에 그 유승민 같은 애들과 그리고 국민의당 이걸 다 묶어가지고 새로운 3당을 내년 초쯤 띄우고 그리고 안철수를 후보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서 호남에선 계속해서 문재인 불가론을 띄워놓고 그 야당은 문재인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걸 일부러 박지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당은 문재인으로 결정났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아니다라는 개뻥. 그 뻥까지 마. 니네가 안철수로 결정되어 있고 야당은 지금 가능성이 많은 건데 왜 거짓말 하냐고. 일부러 제목은 박지원 대선 출마라고 잡아.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국민의당은 후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더민주는 문재인으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이거 거짓말하는 게 목적이었던 기사야. 고성국이가 대놓고 친박이잖아. 일부러 걔네들 지금 짠 거야. 짜고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도 안 되는데 안철수? 이게 국민 여론이고 그 호남 여론 60% 이상의 안철수는 아니다야. 호남 여론 60%가 안철수는 대통령감이 아니지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과 지네들의 작전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로 결정된 거 아니다라는 변명. 그러면서 더민주는 문재인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세뇌 작업, 착시 효과. 일단 낙인 효과를 찍는 거죠. 그러면서 반문재인 정서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불가론,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얘네들의 구도가 그렇다니까? 지금 언론사에서 잡고 있는 스케줄이 그래. 스토리보드가 그렇다니까? 콘티. 얘네들이 지금 잡고 있는 콘티가 그렇다고. 안철수가 이런 식으로 안철수 여론조사 1위 이런 개뻥 까고. 야!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니네 지금 망치 부인이 우스워 보여? 12년 동안 인터넷 뉴스만 본 사람이야, 내가. 니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12년 동안 추적해온 사람이야, 내가. 한 가지 분야를 10년을 하면 달인이 되는 거야. 너네 거짓말 탐지만 12년을 한 사람인데 어디서 이것들이 진짜 이런 개뻥을 경향신문으로. 요거 내일쯤 되면요. 안철수 선호도 1위, 이게 얘네들이 이런 식이야. 어떻게 하냐.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나 프레시안 이런 걸 이용을 해요. 대표적인 진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특종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경향신문에 나왔으니까 믿고 한겨레신문에 나오니까 믿고 이러잖아. 야권 지지층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야. 이 진보 언론을 한 군데에서 특종을 내.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못해 조중동이 따라 쓴 것처럼 하면서 수십 개, 조중동 따라지 신문이 36개야. 쫙 36개에서 보도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지. 내일 그러기만 해봐. 내일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이따위 여론조사 이 박순봉 기자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지. 이 사람 무슨 기사야? 이 사람 유명한 기자야? 보니까 아마 초임 기자일 거야. 얼마 안 된 기자. 이런 식으로 정치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니도 모르게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아마 오늘 저녁 문화일보부터 해가지고 이걸 안철수 차기 지지율 선호도 1위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요게 얘네 스토리보드다. 망치 부인이 예언한 거다. 알아두세요. 작업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냐? 데스크에서 조작을 해놓고 초임 기자들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신입 기자들, 아직 인턴 기자 이런 애들 이름으로 지들이 막 저런 무책임한 기사를 내. 그래놓고 그걸 받아쓰게 하는 거야. 막 확장시키고. 뻥까지 마라. 지카 실험 잘못된 번역 아니다. 원문에 임의가 있다. 검출체제 용산의 구상 중 끝나면 지카 바이러스 들여올 것. 자,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여론조사? 지랄하지 말고 무슨 안철수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야. 어디서 개뻥을 쳐. 내가 볼 때 3위야.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국민 여론 정확히 알아. 1등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전체적인 지지율 30% 이상이야. 35%? 그 다음이 박원순이야. 25%? 문재인이 35%, 박원순이 25%, 그리고 안희정이 15% 정도 돼. 안희정이 15%. 그리고 그 다음이 안철수야. 안철수 3위 아니면 4위야. 안희정하고 안철수가 동급이거나 4위 정도 돼. 뭐? 2번, 2등이 안철수? 웃기고 자빠져네. 안철수가 뭘 보여줘서 2등이야? 지금 문재인의 35%는 왜 나왔냐? 나의 근거는 뭐냐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야권 지지층이, 이제 야권 지지층 중에 이제 호남은 빼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 거야. 야권 지지층의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 22%는 이 고정 지지율이었어요. 야권에. 근데 그 22%의 상당수가 호남이었어. 근데 지금 그 22%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70% 정도? 22%에 70%니까 한 14% 정도가 호남 쪽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봐. 호남 출신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14%야. 그리고 영남 출신들이 내가 볼 때 한 20%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그 기타 노무현을 좋아했던 다른 지역의 진보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지지율이 영남 출신 중에 20%니까 그거는 인구 계산을 해보면 한 15% 정도? 그러니까 경남 출신 중에 한 15%. 경남 출신들이 문재인 지지율의 15%를 만들어. 그러면 14, 15, 29%잖아. 나머지 6% 정도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금 진보정당 지지자가 심상정 지지하지 않아. 대선 후보로 문재인하고 심상정 나가면 다 문재인 찍지, 심상정 안 찍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호남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14%, 그 다음에 경남에서 경남 출신 15%, 거기에다가 진보 6%, 합쳐서 35% 정도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보고, 그리고 이 박원순 지지율은 좀 묘해. 박원순 지지율은 수도권 보수층, 수도권에서 좀 고학력층을 고학력 지식인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에게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박원순이 낫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이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 사람 지지율이 한 25% 정도 나온다. 20에서 25 사이? 그리고 안희정 안철수가 동급이야. 안철수가 3등 할 때가 있고 안희정이 3등 할 때가 있고, 충청권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문재인의 지지율이 호남이 문재인을 싫대. 그래서 문재인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가. 충청도에서, 야, 이거 안희정이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희정 지지율이 충청도가 결집하면 안희정이 3등 되는 거야. 근데 문재인이 문재인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더민주가 잘 나간다. 이러면 안희정 지지율이 훅 빠지면서 안철수가 3등 되는 거야. 내가 정확해. 1등 문재인, 2등 박원순,
3등은 안희정, 안철수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빠지면 안희정이 3등 되는 거고, 박원순, 안희정이 뒤바뀌면 그 안희정이 3등 되고, 문재인이 1등하면 안철수가 3등하고. 그게 여론이야. 누가 낫나 한번 보자고. 결과적으로. 나는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여론조사 발표한 거 내가 3번이나 입증했어. 그지? 그들의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거 나 3번 입증했어. 그래도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마. 내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왜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얘네들은 무능하구나.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볼 땐 새누리당 애들도 다음 집권할 의지가 없어. 자기네들이 집권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싼똥이 너무 많아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거의 지금 나라를 말아먹어놨기 때문에 지금 유능한 야당에게 넘겨서 김대중 때처럼 다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딱 그랬어.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그 10년 동안 말아먹어. 한국을 말아먹은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이인재를 안 막았잖아. 일부러 안 막은 거야. 그리고 이회창 자식들의 군역비리, 병역비리, 그거 언론이 보도한 거야.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 옛날에 그 이회창 자식들의 병역비리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언론이 보도한 거야. 언론이 보도해서 그래서 이회창 자식들의 병역비리를 문제로 삼고 그 다음에 이인재가 그 제3후보로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표를,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당이었냐, 신한국당 표를 갈라먹는데 막지 않았어. 왜? 일부러 김대중한테 넘긴 거야. 그리고 이놈들이 자기네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전부 다 김대중 때 집중시킨 거야. 독도 문제도 그래서 그때 도장 찍게 하고 모든 문제를 김대중 때 도장 찍고 갖게 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서 지네들이 망해놓고 김대중한테 덮어씌우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회창이 두 번째는 자기가 먹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노무현 쪽에서 호남과 노무현이 손잡고 기적을 이루어서 정권을 재창출해버린 거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야. 언론이 상상하지 못한 게 2번 일어난 거야. 첫째, 노무현이 대통령 된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언론이. 그래서 김무성이가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지랄했던 거지. 그 다음 언론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번에 더민주 1등한 거야. 언론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더민주 1당 된 거야. 제 언론 모두가 새누리당이 1등하고 그리고 안철수 당이 2등할 줄 알았어. 근데 더민주가 그 1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지. 더민주가 아마 2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 누구랑 국민의당이랑 박빙으로 2등할 줄 알았지. 더민주가 1등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언론이. 호남도 그래서 생각을 못했던 거지. 아무도 더민주가 1등할 거라고는 하나님 말고는 몰랐어. 솔직히 나도 안 믿었으니까 누가 믿겠어. 좀 무리수를 두시는구나 했지. 더민주가 1당 된다는 거는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 좀 무리수를 두시네. 근데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대단하냐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록이냐고.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1등, 오세훈 3등 개뻥치지 마. 지금 오세훈이는 초등학생도 비웃어. 왜 오세훈이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느냐 하면 오세훈이가 시장 왜 그만뒀냐고. 오세훈이가 시장 왜 그만뒀어? 애들 공짜밥 먹이기 싫다고 그만둔 거야. 무상급식은 이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 무상급식 싫다고 시장을 내팽개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애들 공짜밥 먹이는 거 싫다고. 공짜밥도 아니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당연히 먹이는 밥인데 그거 싫다고 시장을 내팽개치네야. 그런데 대선 후보 3등? 야야야! 뻥을 까도 적당히 까야 상대를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지금 한국갤럽은 자기네들이 야망을 품은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던 역사를 한번 써보자. 안철수 아니면 오세훈으로 가보자. 야! 어디서 여기 망치 부인 있어. 망치 부인 뒤에는 하나님 있고 여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알아? 박원순은 지지율이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면 20%야. 근데 문재인 지지율이 훅 빠져서 뭐 한 22%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박원순이 25%로 1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을 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고. 문재인 지지율은 22%에서 35%를 왔다 갔다 해. 그럼 무려 13%가 더했다 뺐다 하는데 이게 뭐냐? 호남 때문이야. 호남에서 문재인은 안 된단다. 이게 수도권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35%,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35%까지 가. 그랬는데 호남에서 문재인 안 된다 그런다. 그럼 반대 여론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22%로 뚝 떨어지고 박원순이 25%가 되면서 1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박원순하고 문재인 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나는 여기서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라면 정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어제 광주에서 더민주 당선자 워크숍을 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더민주한테 이제 쌍욕을 하면서 반 문재인 여론이 있다. 그리고 김종인 책임론도 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했다. 이런 비판들을 막 쏟아놓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더민주 당선자들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호남과 척을 질 수 없기 때문이야. 호남표를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집단적으로 이제 당해주는 거야. 지금 당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호남에서 그렇게 여론을 주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민주가 가서 당해준다고 절대 돌아오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더민주가 거기 가서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호남의 여론이 좋아졌다라는 발표는 절대 안 나와. 도리어 문재인이 어젠가 며칠 전에 전북에 잔행을 갔더만. 언론사 이끌지 않고 조용히 전북에 가서 1박 2일 하고 왔다. 그런 식으로 더민주 의원들이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1박 2일씩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난 의미 있다고 봐. 문재인이 이 전북에 가서 1박 2일을 조용히 보내다 왔다. 그거 내가 볼 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야 된다고 봐. 한 달에 두세 번 정말 골짜기 찾아 들어가는 문재인을 필요하다. 그래서 반문 정서에 대해서 이 호남 사람들은 스킨십이 중요해. 스킨십이 중요해요. 이 호남 사람들이 정이 많아. 의심도 많지만 정도 많아. 또 금방 마음을 또 준다고. 그러니 반문 정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킨십을 높이면서 문재인이 깨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호남 사람들이 과연 이 반문 정서가 그렇게 해서 극복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문재인 캠프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남이 계속 그렇게 스킨십을 높인다고 반문 정서가 어느 정도 지나면 풀어질 거냐? 내가 볼 때 그거 풀어지기 힘들어요. 왜? 내가 볼 때 호남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건 다른 말로 뭐냐?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 정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 문재인에 대한 반문 정서를 뒤집는다면 그건 호남이 이번에 국민의당 선택한 것이 자기네들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게 난 안 될 거라고 봐. 호남에서 그 반문 정서를 없앤다는 건 다른 말로 자기네들이 이번 총선에 16년 총선에서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거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호남의 반문 정서는 극복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호남의 반문 정서는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기질.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준비된 거라는 거야. 반문 정서가. 호남의 뉴라이트와, 그러니까 호남의 언론,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네트워크. 그들의 이게 소위 호남의 지배층, 호남의 부유층, 호남의 종교적인 지도자층, 얘네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반문 정서를 만들어냈고, 그들은 이 반문 정서로 안철수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호남의 반문 정서가 깨지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심을 거라고. 그러면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기질에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이 반문 정서, 요 두 가지가 호남에서 반문 정서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호남 사람들의 55% 정도가 지금 그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론은 문재인 캠프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호남 출신들, 호남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 55% 국민을 버리고도 대통령 될 수 있느냐? 호남 출신의 55%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문재인을? 내가 볼 때 그거 못 받고. 그러면 문재인 캠프는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 호남 출신 55%를 버리고도, 그러면 이제 경북이나 경상도에서 경북 경상도 인구가 전부 다 문재인을 지지할 거냐? 그러면 경북이나 경상도가 상대적으로 안철수를 싫어하고 차라리 문재인이다, 이게 정말 강해지느냐? 그게 그 숫자가 호남의 55%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러면 문재인 캠프는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경북은 묻지마 1번이야. 그냥 시체가 나와도 1번을 찍어.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 경북의 숫자의 70%는 아니야. 줄어든다 그래도 65%야. 경북의 65%가 시체가 나와도 1번을 찍어. 그러면 호남의 55%, 경북의 65%, 합치면 과연 문재인 장사가 되느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문재인 캠프에서 1등이 3등한테 양보하듯이 안희정한테 힘을 몰아준다면, 아예 이거 올 하반기까지 뛰어보고, 아니다, 반문 정서 극복 안 된다, 경북에서 묻지마 1번, 이거 묻지마 1번은 후보가 누가 나와도 1번이야. 그 65%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희정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안희정은 충청도 사람들의 60, 70%를 나는 얻어낼 수 있다고 봐. 충청 출신에. 그 다음에 야권 지지층, 이런 표들을 얻는 득표력에 있어서는, 만약에 안희정의 무슨 개인적인 비리가 없다면, 안희정의 뭐 재벌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에서 개인적인 폭탄이 없다면, 득표력은 안희정이 유리할 수도 있어. 그거를 나는 문재인 캠프가 지금부터 전투적으로 계산해봐야 된다고 봐요. 전투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는 지금 이제 전북으로 자맹 간 거, 그거를 한 몇 달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올 겨울 11월 정도까지 해보는 거야. 한 6개월을 정말 1박 2일로 호남을 쭉 돌면서, 호남을 쭉 돌면서 반문 정서가 뒤집어질 수 있느냐, 한번 최대한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노력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건 문재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안희정을 위한 거야. 문재인이 그 6개월 동안 이 호남을 돌면서 반문 정서를 깨는 건 문재인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다음번 안희정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 제가 농담할 시간 없어요. 얼굴이 비리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농담할 시간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좀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는데, 몰라,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제 박원순하고 안희정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현재 압도적인 그 인지도 때문에 35%야. 최대 35. 근데 최저 22%. 그럼 13%는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면, 호남의 반문 정서가 왔다 갔다 하게 해. 박원순은 20%에서 25%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지금 안희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야. 그러면 이제 이 안희정하고 안철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3, 4등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능력으로 보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아니, 안철수 아니야. 미안해요. 남자 박근혜. 미안해. 안철수 아니고, 남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올 11월까지 뛰어보고, 호남에, 잠깐만요.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뭐가 우선이냐.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아니냐. 나는 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냐,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냐,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냐. 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11월까지 미친 듯이 달려보는 거야. 달려서 정말 반문 정서가 정말 깨질 수 있느냐, 뒤집어질 수 있느냐. 그게 확실해지면 그때는 고민 없이 문재인으로 갈 수 있겠죠. 지금 35%까지 갔다 22%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호남이 문재인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호남에서 묻지마 반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답이야. 그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건데 과연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그거를 냉철하게 계산해보고 11월까지 번복할 수 없다라면 미련을 버려야 돼. 좀 더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노력해도 안 돼요. 올 11월까지 해봐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플랜 B로 가야 된다. 차라리 안희정은 친노의 분위기도, 그러니까 친노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희정은 연청 출신이야. 연청에서 직접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그러니 호남 사람들하고도 또 충청도하고 호남은 또 가깝기 때문에, 이 연청 출신이라는 장점, 그리고 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 두 가지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얼마나 반문 정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호남에서 안희정은 좀 다르다라고. 원래 안희정은 DJ맨이었다. 원래 DJ맨이었어. 원래 DJ맨이었다가 노무현을 지지한 거거든.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해 준다라면, 그러면 이 안희정이 거기다 젊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라면 수도권에서도 그 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나는 고민을 해요. 그러니 안희정이라는 안희정으로는 절대 정권 교체 못함. 수토 유발자. 거의 불가능. 무슨 근거예요? 거의 불가능은? 거의 불가능은 무슨 근거로 거의 불가능이냐고. 충청권은 충청도 대통령을 원해. 충청도 대통령을 원하니 충청표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도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충청도에서 만약에 안희정이 대선 후보가 나오면 난 60, 70%가 안희정으로 모아질 거라고 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의 가능성이 어쩌면 반문 정서, 일단 이게 지금 문재인은 안 된다로 가는 거거든. 호남이. 문재인은 안 된다. 근데 안희정도 안 된다. 그거는 근거가 없어. 예. 야, 지금 계속 낯선 아이디들이 KKK. 야, 너 박근혜 지지자잖아. 지금 보니까 차라리 안철수가 나음.
지랄을 하네. 예.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이 나타나갖고 안 된다라고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차라리 안철수가 낫대. 아까 안희정으로는 정권 교체 못함. 차라리 안철수가 무슨 야당이야! 이명박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안희정이 아직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호남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야. 문재인과 안희정 둘 중에 누가 후보 되길 바라냐. 이건 새로운 판 아니냐고. 문재인은 싫다 그러잖아. 근데 이 호남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희정으로 가를까요?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박원순, 안희정, 문재인 중에 누구를 할까요? 호남의 선택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로 가야 된다는 그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남이 골라라. 박원순이냐 안희정이냐 문재인이냐 호남이 골라라. 그러면 호남은 계산을 하겠지. 아, 그러면 얘 안희정은 경상도 표도 갖고 오고 충청표도 갖고 올 수 있고 우리 쪽에서도 DJ 밴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일 수 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권을 준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안 돼 안? 이거 좋다? 미친 거 아니야? 초안, 다시는 나한테 풀어달라 그러지 마. 무슨 안 돼 안이 좋아. 누구야 안 돼 안? 안희정 대 안철수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안철수를 살려고 가는 거야 저것들이. 내가 지금 방송으로 4등 만들어놓은 안철수를 안희정 대 안철수 그래갖고 또 안철수를 살리려고 가는 거야 저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안희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 안희정으로 가야 된다고 맨 처음에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안희정 대 안철수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어? 이거 아주 잡아서 뿌리를 뽑고 가야 돼. 안희정 대 안철수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어? 이거 물타기예요. 결국 안철수를 계속 대권 후보에 압도적 자리에 두려는 그건 물타기야. 지금 안철수의 지지는 여수 순천에서 나와요. 예. 이게 안철수 부인이 여수 출신인가 그렇대. 그래서 여수에서 안철수 바람에 진원지가 거기야. 그리고 그 영향력 하에 순천에서 이정현이 된 거고. 호남에서 여수 순천 제일 잘 산다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주식해. 주식으로 안철수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벌었어.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호남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안철수 부르는 게 뭐냐. 개나 소나 투자해놓은 주식값이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안철수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여수 순천이 그런 부자들이 지금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게 등신인 거지. 지들이 돈도 없으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노무현 지지자들이 고민을 잘 해봐야 돼. 냉철하게 판단해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거 올 가을까지도 뭐 이 호남의 반문 정서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계속 밀고 문재인으로 간다면 문재인이 대선 후보는 될지 몰라도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올 11월까지 이 호남에서 문재인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재인은 나머지 뭐 그 조직력을 가지고 대선 후보는 될지 몰라.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그럼 뭐 진짜 무슨 남자 박근혜한테 또 질 수밖에 없어. 그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예, 그 판단을 잘해야 되고, 호남 사람들도 판단을 잘해야 돼. 이번에
솔직히 이제 3번이 옛날 열린우리당처럼 압도적으로 이기는 줄 알고 3번을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 호남 사람들이 주장, 뭐 노무현 때 호남이 홀대받았다. 사실 아니잖아요. 노무현 때 호남이 홀대받았다. 그거 사실 아니야.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은 표를 얻어왔어. 그러면 그 호남에서 3번을 찍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유통되는 걸 두고 본 사람들이야. 그거 일종의 사기라고. 그런 식으로 묻지마 지지를 유도한 거, 그거 난 역사적으로 비난받을 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핑계로 되는 게 뭐냐? 김종인 때문이었다. 김종인이 그 전두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 전두환 밑에서 일한 윤여준이나 이명박 MB맨들이 있는 국민의당은 왜 찍어주냐고. 둘 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김종인 책임론이나 호남 홀대론이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걸 가지고 반문 정서를 만들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더민주 더 잘하라는 뜻으로 호남이 등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내가 볼 때 그나마 명분 있는 거 세 번째야. 더민주더러 더 잘하라고. 호남이 무섭게 단결해서 너희들 벌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는 그 세 번째 명분. 그게 그나마 내가 볼 때 가장 명분 있고 부끄럽지 않은 명분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두 개는 거짓말이고. 그러면 이 세 번째 명분은 민주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더민주가 잘하길 바랬다는 얘기가 통하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 문재인이 아니라서 안철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능력으로, 아니 안철수가 뭘 보여줘서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안철수라는 그런 개소리가 나와. 응. 자, 저는요. 그래서 그리고 왜 호남 여론이라는 거, 호남 여론 계속해서 언론사에서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호남 여론을 발표했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 내가 뭐라 그랬죠? 호남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호남 여론이라는 거, 그거 왜 그렇게 나왔을까? 가산점 준 거야. 가산점. 호남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니까 호남에서 대답한 몇 사람을 이걸 가산점을 주고, 그걸 지금 호남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이게 호남의 여론인가 보다. 지금 종편에서 호남은 이렇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호남의 묻지마 지지를 나는 만들어놨다고 봐. 만들어낸 부분이 있다. 실제로요. 왜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냐? 20대 한 명이 받은 걸, 20대 한 명이 지지한 걸 가산점을 줘갖고 10명이 지지한 걸로 계산하고 이런 식이었어. 여론을 왜곡시킨 거야. 그 가산점을 주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각 나이대별로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몇 명씩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대가 안 돼. 기간 안에. 그러면 조사된 내용에 곱하기